그 블룸버그 기사 보면 뭐 채권 수익률보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성과가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그 크립토 시장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빠지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장세가 사실 어려운 장이거든요. 저는 크립토 마켓에 지금 풀타임으로 한 뭐 5년, 6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크립토 가상자산 운용, 그리고 또 운용 관련된 리서치,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사업 개발 등을 하고 있고요.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통 금융 시장에서 주로 채권 중심으로 운용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13년 정도. 채권, 그리고 또 주식, 뭐 그 외에 FX나 뭐 관련된 파생 상품들 뭐 운용하고, 또 때로는 뭐 상품 세일즈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옆으로 기고 있고 뭔가 좀 힘이 없는데 알트코인은 더 힘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 분위기 보면 고점 대비해서 뭐 30% 정도 빠진 종목들이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뭐 50%, 심한 경우에 70%, 80%씩 빠진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손익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뭐 대략적으로 한 10%, 15% 정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알트코인이 왜 빠지냐? 사실은 그 왜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S&P라든지 그 나스닥의 그 주식을 보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미국의 어떤 상황들은 좋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빅테크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AI 관련된 종목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 크립토 시장은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좋지 않아요. 오늘 난 그 블룸버그 기사 보면 뭐 채권 수익률보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성과가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그 크립토 시장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빠지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장세가 사실 어려운 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오르는 이유,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매번 사실 설명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분기에 성과 좀 안 좋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반감기 이후에 ETF 플로우들이 계속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주는, 지난주는 이제 ETF 자금 유입이 마이너스였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좀 계속 유입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 반등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던 것도 그 ETF의 어떤 그 매수의 어떤 질 문제가 좀 있어요. 이따가 다시 그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ETF의 실질적인 매수세가 아닌 약간의 허수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알트코인들은 소외받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날 CPI 물가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9시, 한국 시간 9시 반에 물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새벽 시간에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었죠. 물가 발표했을 때 이제 뭐 비트코인 잠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FOMC 회의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뭐 올랐던 거 다 조정받고 그 이후로 계속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 회의에 6월 FOMC 회의의 내용은 결국에는 물가를 충분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당장 할 수 있는 여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물가가 안정화는 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 폭등했던 부분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돈이 그만큼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폭등했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안정은 됐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레벨이 3%대 뭐 중반 정도 수준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이제 그릇된 어떤 시그널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 물가를 굉장히 좀 오르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실 물가라는 거 오르기 시작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생기기 시작하면은 걷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3, 6, 9, 12월 FOMC에는 시장에 대한 프로젝션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도표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3월 대비해서 6월 점도표를 보면 3월 대비해서 6월 점도표가 좀 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 의원들이 뭐 점을 하나씩 찍는 것인데 지금은 1회에서 2회 정도 인하하는 수준에만 집중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3회 뭐 이런 인하도 기대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벨들이 좀 다 올라왔고, 실제 다음 FOMC 회의가 뭐 7월 말 그리고 9월 중순, 뭐 선거 전에는 그렇게 두 번이 남아 있는데 그 회의 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불투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좀 더 잡혔다라고 되는 그 사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더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인들을 충분히 그때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조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점도표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점도표라는 게 와 올해 그래도 뭐 한 번 인하하고 두 번 인하한다라는데 대부분 연준 의원들 4명 빼고는 다 거기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점도표를 되게 오랫동안 봤잖아요. 제가 2007년도 8년도부터 해서 이제 7년도부터 딜링룸에서 일을 했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모든 FOMC 회의를 다 점도표 다 챙겨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도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점도표를 믿지 마라. 왜냐하면 점도표는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그 관점이지 그대로 실제로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기간에 가보면은 또 점도표는 또 바뀌어 있어요. 예. 그래서 3개월, 6개월 뒤의 프로젝션은 대부분 틀립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전망이라는 거는 이제 당장 닥친 요번 FOMC 요런 것들의 전망들, 페드 와치 툴이나 요런 데 들어가 보면 이제 누구나 요즘에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전망하는 내용들은 이제 대체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당장의 결정에 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거기서 결정되니까. 그렇지만 다음 FOMC, 그 다음 FOMC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얼마든지 여론도 바뀔 수가 있고 경제 지표 숫자도 바뀌고 그다음 외부 환경도 많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대로 가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아예 못할 가능성도 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다른 관점이죠.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 파월러 의장님도 한 번 정도 인하할 것처럼은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뭐 그런 어떤 폭 같은 게 좀 더 줄어든 뉘앙스를 풍기긴 하셨지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쨌든 FOMC 회의가 지난 FOMC 대비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가 많이 후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미국 증시는 오히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나스닥하고 그래도 코릴레이션이 높았는데 코인은 왜 빠지지?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사실 가지고 있는 의문이고,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조정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서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의 입장이에요.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유럽이랑 캐나다는 실제로 금리 인하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통화 정책이 국가 간에 다 디커플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하한다고는 했지만 한쪽에서는 오히려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데는 인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경제에 영향을 좀 줄 거 아니냐. 대체로 선거가 있던 해에 그런 식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으로도 사실 하반기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는 영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지난번 고용 데이터 보면은 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난판 페이로를 잘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유인이 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일단 인하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특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차입한 게 많고 한 분들 그런 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도 개인적으로는 인하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인하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하반기에. 어쨌든 기준금리에 대한 관점은 이러하고 그래서 인하를 안 하고 그냥 하반기에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립토 시장 자체는 뭐 변동성은 있겠죠. 그 뉴스들이 나오고 기대했던 것들의 어떤 기대치가 실제로 변화하고 할 때 항상 시장은 변동성을 만들거든요. 예.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하반기에 뭔가 경기 부양하는 그런 재정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주가 더 랠리하고 크립토도 제 갈 길을 따라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뭐 가격을 갖다가 어느 수준까지 만약에 조정받으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냐라는 걸 언급하자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 불 초반까지 빠지더라도 전혀 그 좀 어색하지는 않아요. 지금 가격의 어떤 흐름으로 볼 때는 어색하지 않고 과거에 뭐 지난달쯤이나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반감기 이후에 최대 조정 폭은 어디 정도겠냐라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한 달, 두 달 전쯤에는. 그때 이제 주로 얘기하던 것들은 아무래도 채굴자들의 채굴 원가 부분, 그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제 뭐 5만 불 뭐 중반, 5만 불에서 5만 불 중반. 사실 채굴 원가 계산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도 기간마다 가격 그 다 다르게 좀 나오긴 하는데 보수적으로 보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 이하로 내려가긴 어려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최근에 증시하고 좀 디커플링 되는 부분도 채굴자들의 어떤 상황과 관련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앞서는 좀 지금의 어떤 장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다른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채굴자들이 실제로 최근에 보면 마라톤 디지털 같은 데가 매도를 했다고 뭐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 채굴자들이 캡슐레이션이 나오는 지금 구간이거든요. 채굴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지금. 실제 채굴 기업들의 주가는 날아가는 종목들도 간간히 보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채굴 종목들도 주식들을 트래킹을 하는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주식들은 괜찮긴 하지만 그 내부 상황들을 보면은 좀 안 좋아요. 왜냐? 블락 리워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채굴 보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상황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근데 매번 반감기 직후에는 항상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직후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상당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직후에 우리가 이제 채굴 보상이 당장 줄어들었을 때 지금 3.125개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때 이제 룬 프로토콜 그다음에 오디널스 뭐 이런 것들 거래가 좀 많이 되고 특히 룬 프로토콜이 반감기 직후에 나오면서 그 수수료가 폭증을 했었어요, 잠시. 그러면서 이제 채굴자들 그 수입에 상당 부분 기여가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룬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돼 가지고 돌아가고 있지만은 잘 되고 있는 종목들은 룬에서 나오는 뭐 밈코인 주로 밈코인들이죠. 잘 되고 있는 종목들은 또 중앙화 거래소 가가지고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거래가 중앙화 거래소로 또 거래 볼륨이 또 넘겨져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 레벨이 지속적으로 높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좀 계속 트래킹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어쨌든 채굴자들이 경영상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비트코인 매도도 나오고 알트코인들은 좀 계속 소외받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고 사실 보면은 과거에도 반감기 직후에 바로 가격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한 몇 달 정도 이런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바라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보름 한 달 요렇게 보면은 막 그냥 숨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코인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유 한 달 두 달 뭐 장 안 좋은 거 가지고 뭘 그래라고 얘기하면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알트코인은 막 70% 80% 빠져 있는 종목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부르고 이게 반복되면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질문 하나에 너무 이 얘기 저 얘기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FOMC 금리를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닐 것 같고 최근에 안 좋은 요소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결국에 극복될 문제다. 그리고 실제 그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서로 그 인수 합병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정리되고 나면은 또 괜찮아질 겁니다. 예. 마운트곡스 물량은 참 오래된 얘기죠. 마운트곡스 피해자들에게 결국에는 이제 보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량 자체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화 기준으로 뭐 그게 수량이 13만 몇천 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그게 13조, 14조 뭐 이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이 정도 물량이면은 이거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물량인데 라고 싶어서 이제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운트국수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좀 일관된 관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를 시장에 그렇게 임팩트를 주고 하는 이슈다 보니까 보상을 주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아마 주어질 걸로 보여요. 뭐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나중에 주고가 아니라 조금 단계를 거쳐갖고 몇 번에 나눠가지고 준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았을 때 사실은 13년도부터 비트코인 14년도부터 마운트곡스에서 그 거래하던 사람들이라면은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초기 투자자들이고 여전히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뭐 홀라당 다 판다? 그럴 가능성은 사실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이제 10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 매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매물 나온다고 하면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그게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예, 적은 물량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 분명히 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일회성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뭐 마운트곡스 오히려 매물 나왔다라고 시장에서 확인되고 나면은 잠시 빠졌다가 금세 감아 올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어떤 잠재적 악재가 해소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시장은 항상 그 일회성 이슈들은 금세 소화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ETF라는 호재성 이슈하고는 좀 반대인 거죠. 1월 10일쯤에 미국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됐지 않습니까? 현물 ETF가.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1월 말부터 한 3월 중순까지 비트코인이 한 80%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물량이 사실 지금 마운트곡스 물량이랑 되게 비슷한 수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ETF 유입된 물량이. 그러니까 80%를 올릴 수 있는 물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한 절반 정도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그래도 한 30% 40% 정도 충격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렇지만 이제 제 말씀은 ETF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들어오고 다음 달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고 일회성 이슈고 더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힘 발휘 못 한다는 거죠. 빠지면 오히려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러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보면 일회성 이슈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냐 뭐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이슈냐 아니면은 그냥 마찰적인 그냥 이슈냐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마운트곡스는 이제 마찰적 이슈죠. 일회성. 예. 그래서 임팩트를 줄 수는 있지만은 물량 자체가 뭐 몰려갖고 나온다고 하면 그래봤자 어차피 일회성 이슈다. 예. 그래서 요런 게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뭐 레버리지를 가지고 선물이나 옵션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이제 청산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막
확 움직이면. 근데 현물 투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될 문제라고 봐요, 저는. 예. 뭐 전통적인 악재들 뭐 사토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갑에 뭐 옮긴다 뭐 이런 뭐 악재들 이런 거 빼고 나면은, 그리고 뭐 아주 극단적인 뭐 국가가 비트코인 개인 소유를 금지한다 뭐 이런 것도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이슈인 것 같고, 아주 먼 미래에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당장 제가 볼 때 시장에 올해 하반기에 좀 일어날 수 있는 악재는 비트코인 ETF로 인해 가지고 자금 유입이 많이 될 걸로 기대했는데 정작 하나도 유입이 안 될 경우에, 예, 지금 수준이 그냥 계속 요 정도고, 유입된다고 해도 사실상 현선물 차익 거래하는 그런 베이시스 거래 뭐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숏 포지션하고 같이 잡는 물량만 들어오고, 이게 만약에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되면은 시장 기대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약간의 시장에 대한 실망이 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좀 악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악재일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드라이버로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거시경제 상황. 그게 결국에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재정정책인 셈이고, 두 번째는 ETF 플로우, 비트코인의 ETF 플로우인데, 강해질 이유도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그 하반기에 기준금리 관련해 가지고 뭐 인하는 안 할 것 같지만 재정 정책을 완화적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한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악재가 비트코인 ETF에 막상 자금이 영 안 들어올 경우를 얘기했지만, 호재 또한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흐름들이 되고,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지금 홍콩에서 ETF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많이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홍콩에서 ETF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상황. 무슨 말이냐면 홍콩 ETF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그거는 뭐 무슨 이유가 됐던, 예를 들어 인근 그 같은 타임 라인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자금들이나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무슨 이유가 됐던 그 홍콩의 ETF가 커질 가능성, 거기에 자금 유입될 거, 요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가능한 어떤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